여러분, 한 가지 무서운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심장마비가 찾아왔는데 그때 여러분이 혼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단 10초 안에 어떤 행동을 해야 살 수 있을까요? 마치 영화 속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런 일은 실제로 매우 자주 일어납니다. 제가 45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조금만 더 빨리, 조금만 더 정확히 대처했더라면 살 수 있었을 사람들을 잃었을 때였습니다. 심장마비는 영화처럼 갑작스럽게 쓰러지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서서히 그러나 분명한 신호를 보내며 다가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병원에서 35년간 심장내과 교수로 근무했고 퇴임 후에는 3년 동안 시니어 건강 강좌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해온 칼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생 환자들을 돌보며 얻은 실제 경험과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를 이겨내는 7단계 생존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단 1분 안에 할 수 있는 행동으로 심장마비 생존 확률을 3배 높이는 응급 비법을 배우게 되실 겁니다. 이 방법은 병원에서도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 내용으로 45년 현장 경험을 통해 직접 검증한 생존법입니다. 지금 좋아요와 무료 구독을 눌러두시면 이 소중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가족과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단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자신은 물론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까지 지킬 수 있는 귀중한 지식을 얻게 되실 겁니다. 특히 5번째 방법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 이것만 알아두셔도 생존 확률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자, 그럼 먼저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심장은 갑자기 멈추지 않습니다. 몸은 반드시 작은 신호를 먼저 보냅니다. 첫째, 가슴 중앙이 눌리는 듯한 답답한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커다란 돌이 가슴 위를 짓누르는 듯한 느낌이죠. 둘째, 왼팔, 어깨, 턱으로 번지는 묘한 통증이 있습니다. 이 통증은 보통 한쪽, 특히 왼쪽에 더 자주 나타납니다. 제가 지난해 진료했던 74세 김영호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어르신은 어느 날 혼자 아파트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슴 아래쪽에서 이상한 조임을 느끼셨죠. 처음에는 소화가 잘 안 되나 싶었지만 곧 손에 땀이 나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다행히도 김 어르신은 경로당에서 들었던 제 강의 내용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고 그 결단이 결국 그의 생명을 지키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김 어르신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다른 전조 증상도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이유 없는 극심한 피로감과 가슴이 막힌 듯한 숨참 증상이 나타납니다. 넷째, 식은땀, 메스꺼움, 어지러움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마치 언덕을 오르는 듯 숨이 차다면 이것은 절대 그냥 넘길 신호가 아닙니다. 이런 증상 중 하나라도 느끼신다면 괜찮겠지 하며 넘기지 마십시오. 특히 60세 이상이신 분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제 실제로 심장마비가 왔을 때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줄 7단계 행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45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살리며 검증한 내용들입니다. 특히 4번째 단계는 많은 어르신들이 놓치시는데 이것만 제대로 해도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조건 모든 행동을 즉시 멈추고 안정된 자세로 기대세요. 지난해 은평구에 사시는 78세 박명자 할머니의 사례입니다. 텃밭에서 일하던 중 가슴에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하고 쉬자는 생각으로 일을 계속하셨죠. 박명자 할머니는 조금만 더 하고 들어가야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옆집 이웃이 빨리 발견해 벨빌구를 불러주셨기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그때 심장 근육은 이미 심각하게 손상된 뒤였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심장마비가 의심될 때는 즉시 모든 행동을 멈추는 것. 그것이 생명을 지키는 첫 번째 규칙입니다. 두 번째, 심장약을 평소에 복용하고 계신다면 즉시 복용하십시오. 만약 그런 약이 없다면 아스피린 하나를 천천히 씹어 삼키세요. 일반 아스피린도 괜찮지만 가능하다면 장용 코팅이 없는 일반형 아스피린이 훨씬 더 빠르게 효과를 냅니다. 아스피린은 혈전을 녹이고 혈류를 확보해 심장으로 가는 피의 흐름을 도와주는 응급처치제 역할을 합니다.
72세 김철수 어르신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어르신은 평소 가방 속에 아스피린을 한 통 넣어 다니셨습니다. 어느 날 버스 안에서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아스피린 하나를 꺼내 씹어 삼켰습니다. 나중에 제가 직접 검사를 해보니 그 한 알 덕분에 심장 근육 손상이 무려 40% 이상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작은 준비와 한 알의 약이 한 생명을 지킨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선생님, 저는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경우에는 세 번째 단계로 바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이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심장마비가 의심됩니다. 주소는 거시아동 예아파트 유용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주소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아파트라면 꼭 동과 호수까지 말씀하세요. 서울 논형우에 사시는 올 이정희 할머니 76세의 사례가 있습니다. 할머니는 119에 신고할 때 아파트 이름만 말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이름의 아파트가 여러 곳 있어서 구급대원이 정확한 위치를 찾는데 무려 10분이나 더 걸렸습니다. 심장마비 환자에게 10분은 너무나도 긴 시간입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심장 근육은 급격히 손상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꼭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119보다 가족에게 먼저 전화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절대 아닙니다. 심장마비는 1분 1초가 생사를 가르는 응급 상황입니다. 무조건 119가 먼저, 그 다음이 가족입니다. 네 번째, 여유가 있다면 현관문을 열어두고 디지털 도어락을 사용 중이라면 비밀번호를 종이에 적어 문에 붙여두세요. 이 단계가 바로 제가 말씀드린 생존 확률을 높이는 비밀 응급 방법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놓칩니다. 하지만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문이 잠겨 있으면 결국 문을 강제로 열어야 하죠. 그 몇 분의 지연이 바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원인이 됩니다. 경기도 분당에 사시는 정기철 할아버지 81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가슴 통증이 심해지자 정 할아버지는 평소 강의에서 들은 제 말을 떠올리셨습니다. 그는 즉시 현관문을 열어두고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를 종이에 크게 써서 문에 붙여두었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정 할아버지는 이미 의식이 없었지만 문이 열려 있었기에 바로 들어가 응급조치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빠른 대응 덕분에 그는 결국 소중한 생명을 되찾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걱정하시죠. 그럼 그 사이에 도둑이 들면 어떡하나요? 하지만 여러분, 그 짧은 몇 분 동안 도둑이 들 확률보다 문이 잠겨 골든타임을 놓쳐 생명을 잃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이 방법 하나만 실천해도 심장마비 환자의 생존율이 23% 이상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나도 예전에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대처를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댓글에 이제 제대로 알았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나머지 3가지 생존 행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6번째 방법은 의사들조차 잘 모르는 특별한 생존 기술이니 꼭 집중해주세요. 5번째, 가능하다면 비스듬히 반쯤 누운 자세로 상체를 45도 정도 세우고 다리를 살짝 올려 몸을 고정하세요. 완전히 눕는 것보다 약간 기울인 자세가 심장으로 가는 부담을 줄이고 혈류순환을 더 원활하게 해줍니다. 또한 다리를 살짝 들어 올리면 혈액이 심장으로 되돌아가는 속도가 빨라져 심장의 기능을 조금이나마 보조해 줄 수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시는 이순자 어르신 80셈의 사례가 좋은 예입니다. 이순자 어르신은 어느 날 혼자 있다가 갑작스럽게 숨이 막히고 왼팔이 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예전에 TV 건강 강좌에서 심장마비 시에는 상체를 45도 세워라는 말을 들으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는 즉시 방바닥에 기대어 쿠션 2개를 등 뒤에 받치고 다리를 의자에 올려두었습니다. 이 자세를 유지한 채 119에 신고했고 그 사이 구급대가 도착해 즉시 응급조치를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심장 손상은 최소화되고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올바른 자세 하나가 생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6번째, 제가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연수할 때 배운 특별한 방법입니다. 국내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저는 이 방법을 실제 현장에서 수차례 환자에게 적용해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침 심폐소생법 CPR입니다. 물론 이 방법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심장이 멎기 직전
가슴이 무겁고 어지럽고 숨이 막힐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즉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강하게 기침을 하십시오. 그 동작을 2초 간격으로 반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침할 때마다 가슴속 압력이 높아지면서 심장이 펌프질을 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게 됩니다. 즉, 잠시 동안 혈류를 유지하며 뇌로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만난 한 응급의학 전문의는 이 기침, 심폐법 덕분에 수십 명의 환자가 병원 도착 전까지 의식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의식이 있고 말할 수 있는 상태에서만 적용해야 합니다. 이미 의식을 잃었거나 쓰러진 상태에서는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 단계, 이 모든 조치를 취한 후에는 자신의 몸을 절대 움직이지 마십시오. 사람은 위급한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움직이려 하지만 심장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은 오히려 심정지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조용히 얕게 호흡하며 119가 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서울 강서구의 박정자 할머니 73세는 심장마비 증세가 왔을 때 몸을 일으켜 약을 찾으려다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만약 그때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기다리셨더라면 결과는 훨씬 달랐을 것입니다. 가끔은 멈추는 용기모가 생명을 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를 이겨내는 7단계 생존법을 정리하겠습니다. 즉시 행동을 멈추고 안정된 자세로 기대기, 심장약 복용 또는 아스피린 한 알 씹기, 119의 정확한 주소로 신고하기, 현관문 열고 비밀번호 메모 남기기, 상체 45도, 다리 살짝 올린 자세 유지하기, 의식이 있다면 2초 간격으로 강하게 기침하기, 모든 조치 후에는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기. 이 5벌까지는 모두 실제 환자들의 생존율을 높였던 의학적 근거가 있는 행동법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준비와 기억이 가장 소중한 순간에 당신의 생명, 그리고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당신은 이미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셨습니다. 이제 이 정보를 꼭 가족과 친구, 이웃에게 공유하세요. 당신의 한 번의 클릭, 한 줄의 메시지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제대로 알았습니다. 이 문장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공감과 참여가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심장마비, 이후 반드시 지켜야 할 회복기 관리법과 재발 방지 방법을 의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알림을 눌러두시면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단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제가 45년간 의사로 살아온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오늘도 건강하게 뛰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원하신다면 이 톤 그대로 Part 3 후속 강의 마무리 메시지 약 30천자 완성형 도 이어드릴까요? You said please reply in 3,000. Characters Part 2 초의 영순 할머니 79세는 심장마비가 왔을 때 소파에 이런 자세로 계셨는데 이것이 그분의 생명을 구했다고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완전히 누워있으면 안 되나요? 완전히 눕게 되면 심장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호흡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심장마비 환자의 80%가 똑바로 누워있을 때보다 반쯤 기대 앉은 자세에서 통증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6번째,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에게 즉시 연락을 남기세요. 이 단계가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의사들도 잘 모르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연락 방식입니다. 전화 통화보다는 문자나 카카오톡이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통화는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심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시는 박종철, 할아버지 77세는 심장마비 증상이 왔을 때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긴 통화로 인해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반면 서울 송파구의 이명자 할머니, 75세는 딸에게 가슴 아파 119 불렀어 현관문 열어뒀어라는 짧은 문자만 보냈고 그 결과 에너지를 아끼며 안정적으로 구급대원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방법을 위해 미리 가족들과 약속해 두세요. 가슴이 아프면 문자로 연락할게 해라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긴급 연락처를 설정해 두시면 더욱 좋습니다. 7번째, 4초 숨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천천한 호흡을 반복하세요. 이 호흡법은 심장 근육의 산소 공급을 최대화하고 심장 박동을 안정시켜줍니다. 빨리 숨을 쉬면 오히려 심장의 부담이 커집니다. 부산에 사시는 최병철 어르신, 80세은 심장마비 증상이 왔을 때
이호법을 따라했고 나중에 의사가 이호흡법이 심장 손상을 30% 줄였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알려드립니다. 숫자를 세면서 호흡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쉬는 방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호흡에 집중할 수 있고 불안감도 줄어듭니다. 여러분 심장마비가 오면 골든타임은 단 1시간입니다. 뇌로 가는 혈류는 1분마다 10%씩 줄어듭니다. 10분이 지나면 뇌 손상이 시작되고 1시간을 넘기면 사망률은 50%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김영철 할아버지 76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새벽에 혼자 TV를 보다가 심장마비 증상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제가 알려드린 7단계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TV를 끄고 안정을 취했고 평소 준비해둔 아스피린을 씹었습니다. 그리고 119에 전화해 정확한 주소를 알렸죠. 현관문을 열어두고 소파에 비스시 누워 다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아내에게는 짧은 문자만 보냈고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호흡을 반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 할아버지는 발병 후 17분 만에 응급실에 도착할 수 있었고 25분 만에 시술을 받았습니다. 의사들은 이렇게 빨리 오신 분은 처음이라며 놀라워했고 덕분에 심장 손상 없이 회복하셨습니다. 심장마비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119 신고 병원 이송, 즉시 시술이 흐름을 지체 없이 이어가는 것이 생존의 전제입니다. 여러분, 다음 부분에서는 실제로 아스피린, 하나가 생명을 구한 놀라운 사례와 혼자 사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준비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네 번째 준비 습관은 제가 45년간 의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것으로 이것만 챗GPT said 좋습니다. 이번에도 이어서 보내주신 Part 2 세 번째 분량 원문을 바탕으로 감정적으로 몰입되면서도 문법적으로 완벽한 자연스럽고 듣기 편한 나레이션형 스크립트로 다듬었습니다. 톤은 70세, 80대 시청자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따뜻한 의사의 말투로 유지했습니다. 아래는 약 30천자 분량으로 확장 가능한 완성형 Part 2 예시입니다. 자연스럽고 몰입감 있는 대본. Part 2 완성형. 경기도 부천에 사시는 최영순 할머니 79세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심장마비가 왔을 때 소파에 반쯤 누운 자세로 계셨습니다. 담당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자세 덕분에 심장이 받는 부담이 줄었고 결국 그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선생님, 완전히 누워있으면 안 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완전히 눕게 되면 오히려 심장의 부담이 커지고 호흡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 환자의 약 80%는 반쯤 기대 앉은 자세에서 통증이 완화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상체를 45도 정도 세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뜻입니다. 6번째 단계,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에게 즉시 연락을 남기세요. 이 방법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의사들도 잘 모르는 특별한 생존 전략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연락 방식입니다. 전화보다는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왜일까요? 통화를 하면 목소리를 내야 하고 숨을 고르며 대화해야 하기에 심장에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위험 요소입니다. 반면 짧은 문자 한 줄은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시는 리 박종철 할아버지 77세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심장마비 증상이 왔을 때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통화가 길어지면서 호흡이 점점 거칠어졌고 그 몇 분 사이에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반면 서울 송파구의 임영자 할머니 75세는 심장 통증이 느껴지자 곧바로 딸에게 가슴 아파 119 불렀어. 현관문 열어뒀어. 라는 짧은 문자 한 줄을 보냈습니다. 그 덕분에 불필요한 체력 소모 없이 안정된 상태로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짧은 문자 한 줄이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 때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족과 미리 약속을 정해두세요. 가슴이 아프면 전화 대신 문자로 알릴게. 그리고 스마트폰을 사용하신다면 긴급 연락처 기능을 꼭 설정해 두세요. 잠금 화면에서도 가족이 즉시 연락받을 수 있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지만 생사를 바꾸는 준비입니다. 7번째 단계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천천한 호흡을 반복하세요. 이 호흡법은 심장 근육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고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숨을 빠르게 쉬면 심장이 더 빨리 뛰고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부산에 사시는 다최병철 어르신 80세 말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심장마비 증상이 올 때 이 호흡법을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쉬기. 그 결과 의사가 말하길 이 호흡 덕분에 심장 손상이 약 30% 줄었습니다. 이 간단한 호흡법 하나가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깊게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천천히 내쉬는 것입니다. 이렇게 숫자를 세면서 호흡하면 호흡 리듬이 일정해지고 불안감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몸의 긴장이 풀리고 심장이 안정을 되찾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심장마비의 골든타임은 단 N시간뿐입니다. 뇌로 가는 혈류는 1분이 지날 때마다 10%씩 감소합니다. 10분이 지나면 뇌 손상이 시작되고 1시간을 넘기면 사망률이 50%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그만큼 초기 대응이 생명을 좌우합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김영철 할아버지 76세 이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새벽에 혼자 TV를 보다가 가슴이 쿡쿡 찌르는 듯한 통증과 식은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예전에 제 강의를 들으며 배운 7단계 생존법을 정확히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는 곧바로 TV를 끄고 안정된 자세를 취했습니다. 평소 준비해 두었던 아스피린 하나를 씹었고 119에 전화해 정확한 주소를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어두고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다리를 살짝 올린 자세로 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가슴 아파 119 불렀어 라는 짧은 문자 한 줄을 보냈습니다. 그는 구급대가 올 때까지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호흡법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발병 후 17분 만에 응급실 도착, 25분 만에 시술 시작. 의사들은 이렇게 빨리 도착한 분은 처음입니다라며 놀라워했습니다. 그 덕분에 김 할아버지는 심장 손상 없이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그의 생명을 구한 건 거창한 장비가 아니라 바로 기억과 실천이었습니다. 여러분, 심장마비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증상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시간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이렇게 강조합니다. 신고, 이송, 시술. 이 세 과정은 하나의 흐름처럼 이어져야 합니다. 즉, 빌고 신고, 병원 이송. 즉시 시술이 끊김없이 진행되어야 생존율이 극대화됩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아스피린 한 알이 실제로 생명을 구한 놀라운 사례, 그리고 혼자 사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준비 습관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그중 4번째 습관은 제가 45년간 의사 생활을 하며 가장 중요하게 강조해온 방법입니다. 이것만 알고 실천해도 심장마비로 인한 돌연사의 위험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당장 가족이나 친구들과 이 7단계 생존법을 공유하세요. 누군가에게는 바로 오늘 이 정보가 생명을 살리는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과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행동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 대비를 위한 생존 준비 루틴, 응급약 위치 공유, 문 개방 시스템 설정법, 실제 생존자 인터뷰 사례, 이 3가지를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45년간 수많은 생과 사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절실히 느꼈습니다. 생명은 운이 아니라 준비다. 여러분의 오늘의 시청과 준비가 내일의 생명을 지킵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심호흡을 하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내 몸의 신호를 듣는다. 그리고 나는 준비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심장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준비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그 한 문장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됩니다. 원하신다면 이어서 파트 3, 혼자 사는 분들을 위한 생존 준비 루틴 플러스 사례 중심 마무리편. 으로 같은 톤과 완성도 유지한 대본을 작성해 드릴까요? 네, 파트 3 이어서 써줘 라고 말씀만 주시면 바로 이어드립니다. You said, please reply in 3,000 characters part 2. 실천해도 응급 상황에서 생존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이제 실제로 아스피린 하나가 생명을 구한 놀라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시는 박순자 할머니, 72세는 아침에 설거지를 하다가 가슴에서 목으로 퍼지는 묘한 조임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얼마 전 경로당에서 본 건강 강좌를 떠올렸고 즉시 주방 서랍에서 아스피린을 꺼내 씹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소화가 안 된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왼쪽 팔이 저리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을 때 이건 분명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았습니다. 박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그녀는 제가 알려드린 7단계 행동법을 차근차근 따랐고 결국 큰 문제 없이 회복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아스피린을 즉시 복용한 것이 혈전을 막아 심장 근육 손상을 최소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스피린의 복용 방법입니다. 삼키지 말고 반드시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씹으면 효과가 5배 빨리 나타납니다. 82세의 심장 전문의인 제가 직접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아스피린은 위장에 안 좋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평소에 자주 드시면 위장 출혈의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위급한 순간에는 한 알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혹시 평소에 위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 가능하다면 항상 가까운 곳에 비상용 아스피린을 보관해 두세요. 침실, 주방, 화장실 등 집안 여러 곳에 작은 약통에 담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정웅 할아버지. 78세는 집안 세 곳과 지갑에 항상 아스피린을 넣어두었는데 실제로 화장실에서 심장 마비가 왔을 때 바로 꺼내 씹을 수 있었습니다. 심장이 위험할 때 움직이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 증상이 나타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모든 행동을 멈추고 안정을 취하는 것입니다. 제 45년 경력 중 가장 안타까웠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던 정태영 할아버지. 75세는 가슴 통증이 시작됐을 때 병원에 빨리 가야 한다는 생각에 직접 차를 몰고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운전 중에 의식을 잃고 사고가 났고 결국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반면 대구에 사시는 김명자 할머니. 81세는 가슴 압박을 느꼈지만 제 조언을 기억해 안락의자에 조용히 기대며 도움을 기다렸습니다. 그 자세 하나가 증상이 심정지로 악화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병원이 가까우면 직접 가면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심장마비는 단 몇 분 사이에 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걷거나 운전하는 행동은 심장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아무리 가까운 병원이라도 직접 가시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119를 부르세요. 여기서 특별한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립니다. 만약 화장실에서 증상이 나타났다면 무리해서 방으로 이동하려 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 가만히 앉거나 누워 119를 부르는 것이 최선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박영수 할아버지 79세는 화장실에서 증상이 나타났지만 창피하다는 생각에 방으로 이동하려다 쓰러져 더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심장마비가 의심될 때는 움직임이 아니라 안정이 생명을 구합니다. 혹시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계신가요? 이 영상을 함께 보시고 심장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세요. 그리고 댓글에 우리 가족 모두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추가 건강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준비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차트 GPT 셋 좋습니다. 이어서 보내주신 Part 2 아스피린 편 플러스 혼자 사는 어르신 대비법 도입부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고 감정적으로 몰입되는 감동적 내레이션 스타일로 다듬었습니다. 문법과 호흡을 모두 다듬었고 실제 영상, 라디오 스크립트로서도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구성했습니다. 아래는 약 30천자 분량에 맞춰 확장 가능한 완성형 대본입니다. 심장을 살리는 한 알의 기적 Part 2 완성형.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 방법, 그중 하나라도 실천하면 응급 상황에서 생존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내용도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해주세요. 이제 여러분께 아스피린 하나가 생명을 구한 놀라운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시는 박순자 할머니 72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처럼 설거지를 하던 중 가슴에서 목으로 퍼지는 묘한 조임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소화가 안 된 건가 싶으셨죠. 하지만 곧 왼쪽 팔이 저리고 식은땀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얼마 전 경로당에서 들었던 건강 강좌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즉시 주방 서랍에서 아스피린을 꺼내 씹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그때의 일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이 떨리고 숨이 가빴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했어요. 아스피린을 씹고 바로 119를 불렀죠.
그녀는 제가 알려드린 심장마비 7단계 행동법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큰 문제 없이 회복하셨습니다. 담당 의사는 말했습니다. 아스피린을 즉시 씹어 복용한 것이 혈전 생성을 막았고 덕분에 심장 근육 손상이 최소화되었습니다. 아스피린 이렇게 드셔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스피린은 삼키지 말고 반드시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씹으면 약효가 입안의 점막과 위를 통해 5배 빠르게 흡수됩니다. 저는 82세의 심장 전문의로서 수천 건의 응급 사례를 직접 보며 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자주 듣는 걱정도 있습니다. 선생님, 아스피린은 위에 안 좋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평소에 장기간 복용하면 위장 출혈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응급 상황에서는 단 한 알이 생명을 구합니다. 이건 단순한 약이 아니라 시간을 벌어주는 생명의 열쇠입니다. 단, 평소에 위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의사와 꼭 상의하신 후 비상 복용 계획을 세워두세요. 이 준비가 생명을 살립니다. 가능하다면 항상 가까운 곳에 비상용 아스피린을 보관해 두세요. 위급한 상황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침실, 주방, 화장실, 거실, 그리고 가방이나 지갑 속 곳곳에 작은 약통 하나씩만 두어도 그 한 알이 생사를 가르는 순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정웅 할아버지 78세 모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집안 세 곳과 지갑 속에 아스피린을 넣어 두셨는데 어느 날 화장실에서 심장마비 증상이 왔을 때 바로 꺼내 씹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단 한 번의 대비가 그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심장이 위험할 때 움직임은 독이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심장마비 증상이 나타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멈춤입니다. 심장이 위험할 때 움직이려 하거나 걷거나 운전하는 것은 심장에 치명적인 부담을 줍니다. 제가 45년간 의사로 살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던 정태영 할아버지 75세의 이야기입니다. 가슴 통증이 시작되자 병원에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에 직접 차를 몰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분 후 운전 중 의식을 잃고 사고가 났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으셨습니다. 반면 대구에 사시는 김명자 할머니 81세분은 비슷한 통증을 느꼈지만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떠올리셨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벽에 기대어 안정된 자세를 취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119를 기다렸죠. 그 자세 하나가 심정지로 악화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병원이 가까우면 직접 가도 되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선생님, 우리 집은 병원이 코앞이에요. 직접 가면 더 빠르지 않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심장마비는 단 몇 분 사이에 상태가 급격히 나빠집니다. 걷는 것, 운전하는 것, 계단을 오르는 것, 이 모든 행동이 심장에 폭발적인 부담을 줍니다. 아무리 가까운 병원이라도 직접 가지 마시고 반드시 119를 부르세요. 구급체는 산소 공급 장치, 심정의 응급처치 도구가 있습니다. 병원보다 빠른 이동 중 응급치료실이라 생각하세요. 화장실에서 증상이 나타났을 때 또 하나 꼭 알아두셔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심장마비는 화장실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혈압이 순간적으로 오르고 배에 힘을 주는 자세가 심장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화장실에서 통증이 느껴진다면 무리해서 방으로 이동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가만히 앉거나 비스듬히 기대어 바로 119를 부르는 것이 최선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박영수 할아버지 79세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화장실에서 갑자기 가슴이 조여왔지만 이러다 발견되면 창피하다는 생각에 억지로 방까지 가려다 그만 쓰러졌습니다. 결국 응급실에 도착했을 땐 이미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움보다 생명이 먼저입니다. 심장마비가 의심될 때는 움직임이 아니라 안정이 생명을 구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한 메시지. 혹시 주변에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이 계신가요? 그분들께 꼭 이 영상을 함께 보여주세요. 그리고 심장 통증이 느껴지면 절대 움직이지 말고 문자로만 연락하세요. 이 한 문장만이라도 꼭 전해주세요. 댓글에 우리 가족 모두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신다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추가 건강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작은 약속들이 결국 한 생명을 살립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을 위한 특별한 준비 습관이제 혼자 계신 분들을 위한 4가지 특별한 준비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45년간 의사로 살아오며 가장 강조해온 부분입니다. 심장마비뿐만 아니라 돌연사, 뇌졸중,
낙상사고 등에서도 생존 확률을 비약적으로 높여주는 실천 습관입니다. 첫 번째 습관. 구조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집 만들기 현관문을 잠금 장치 2겹으로 걸지 마세요. 대신 비상시 열 수 있는 응급용 비밀번호나 열쇠함을 준비해 두세요. 119 구급대가 도착했는데 문을 열 수 없어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습관, 휴대폰에 긴급 연락처 등록하기. 스마트폰 설정에서 의료 정보 또는 긴급 연락처를 입력해 두면 잠금 화면에서도 구조대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심장질환 정보까지 함께 등록해 두면 의료진이 훨씬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습관, 침실, 화장실, 거실에 비상벨 또는 호출기. 설치하기 요즘은 작은 무선, 호출기나 음성인식 스피커로도 도와줘. 한마디면 119로 연결되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런 기술을 적극 활용하세요. 생명을 지키는데 나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네 번째 습관, 가족과의 비상연락 룰 만들기. 가슴 통증이 오면 문자로 가슴 아파 119 불렀어. 이 문장 하나를 자동으로 보내는 단축키를 만들어 두세요. 이건 단순한 편의 기능이 아니라 생존 장치입니다. 여러분, 이 4가지 습관은 단 한 번의 위기에서 당신의 생명을 지킬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방패입니다. 누구나 심장 질환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수없이 응급실에서 느꼈던 진실을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심장마비는 운명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생명을 붙잡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기억하고 가족과 함께 실천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생존 확률을 2배, 3배로 높이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심장마비 이후 반드시 알아야 할 심장회복 루틴, 그리고 재발을 막는 생활습관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중 마지막 5번째 방법은 심장 전문의인 제가 40년 넘게 환자들에게 직접 권해온 가장 강력한 회복 비결입니다. 그 영상이 끝나기 전에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준비한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준비가 당신의 생명을,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내일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을 살리는 행동입니다. 자, 여러분. 고구마는 제대로만 보관하면 한두 달은 끄떡없는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냉장고에 들어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순간부터 이미 냉해, 즉 차가운 기운에 상하기 시작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냉장고에 들어간 고구마는 일주일 안에 빨리 드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구마의 검은 반점 독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3번째 재료로 넘어가 보죠. 이 재료는 고구마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훨씬 더 무섭고 까다로운 함정 2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감자입니다. 감자는 우리 식탁에서 정말 흔한 재료지만 그 속엔 2가지의 치명적인 독성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감자는 냉장고에 넣어도 실온에 잘못 둬도 독이 생깁니다. 그야말로 양쪽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음식이죠. 첫 번째 함정, 냉장고의 덫. 혹시 여러분 감자를 냉장고에 넣었다가 꺼내서 볶거나 튀기거나 전을 부쳐 드신 적 있으신가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감자를 냉장고에 넣으면 감자 속의 전분, 녹말비, 당분, 포도당, 과당 등으로 변해버립니다. 이걸 듣고 그럼 더 달고 맛있어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바로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감자 속 전분이 당분으로 변한 상태에서 고온으로 조리하면 바로 아크릴라마이드, 에이크릴라미드라는 발암물질이 생깁니다. 이름이 조금 생소하죠? 아크릴라마이드는 국제암연구소 IARC에서 인체에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물질로 지정한 2A급 발암 추정 물질입니다. 그럼 궁금하실 겁니다. 도대체 몇 도부터 위험한가요? 이 물질은 120도 이상의 온도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잘 와닿지 않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감자를 볶거나 튀기거나 감자전을 부치거나 에어프라이어에 돌릴 때의 온도는 가볍게 120도를 훌쩍 넘습니다. 즉 냉장고에 보관한 감자를 이런 식으로 조리하면 그 속에서 발암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감자전은 이제 못 먹는 거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가 되는 건 냉장고에서 당분이 증가한 감자입니다. 냉장 보관하지 않은 감자라면 감자전, 감자튀김, 감자볶음 모두 괜찮습니다. 하지만 냉장 보관했다면 그 감자는 조리 전에 단 한 가지 작업만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건 바로 물에 담그기입니다.
이 아크릴아마이드의 원인이 되는 당분은 물에 아주 잘 녹습니다. 그래서 감자를 채 썰거나 갈아서 찬물에 15분 정도만 담가두세요. 그리고 그 물을 버린 뒤 새물로 한두 번 헹궈주면 감자 속의 나쁜 당분이 대부분 씻겨 나갑니다. 이렇게 한 뒤 조리하면 발암물질 생성을 9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감자를 가장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뭘까요? 정답은 바로 찌거나 삶아 먹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아무리 끓여도 100도 이상 올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발암물질이 만들어지는 온도인 120도에 도달하지 않죠. 그래서 찐 감자, 삶은 감자는 발암물질 걱정 없이 100%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조리법입니다. 지금까지가 감자의 첫 번째 함정, 즉 냉장고의 덫과 그 해결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자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두 번째, 훨씬 더 무서운 함정이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함정, 솔라닌 독소. 이건 냉장고가 아니라 실온 보관의 문제입니다. 감자를 햇볕이나 밝은 형광등 아래에 두면 껍질이 점점 초록빛으로 변하며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초록색 부분과 싹에는 솔라닌, 소라닌에 이라는 맹독성 물질이 농축됩니다. 이 솔라닌은 끓이거나 튀기거나 찌거나 어떤 방식으로 조리해도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조금 초록색이네? 하며 그 부분만 넉넉히 도려내고 먹었는데 이상하게 복통이 생기고 구토가 나고 어지럽고 그게 바로 솔라닌 중독 증상입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솔라닌 중독으로 입원하거나 심지어 사망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자는 도대체 어디에 두어야 안전할까요? 감자는 고구마보다 조금 더 차가운 환경, 7도에서 10도 정도의 서늘하고 어두운 곳이 가장 좋습니다. 햇볕이 닿지 않는 그늘지고 통풍이 잘 되는 장소, 예를 들어 다용도실 구석이나 베란다 바닥 쪽이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놀라운 생활의 지혜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감자를 보관하는 상자에 사과 한두 개를 함께 넣어두세요. 신기하게도 사과에서 나오는 천연가스 에틸렌가스가 감자에 싹이 트는 것을 억제해줍니다. 그래서 감자가 훨씬 더 오래 싱싱하게 유지됩니다. 반면 양파와는 절대 같이 두면 안 됩니다. 양파는 수분을 방출하면서 감자의 부패를 급격히 촉진시킵니다. 서로의 신선도를 떨어뜨리는 말 그대로 오음식의 원수죠. 그럼 보관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이렇게 사과와 함께 어두운 곳에 보관하면 감자도 한두 달은 거뜬히 신선함을 유지합니다. 자, 이제 정리해볼까요? 버섯, 냉장하면 독, 냉동하면 보약, 고구마, 냉장하면 냉해, 검은 반점은 독소, 감자, 냉장하면 발암물질, 실온 보관, 시엔솔라닌 독, 이 세 가지 식재료만 제대로 알아도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의 중간 단계, 즉 3번, 5번, 6번 재료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식재료들은 앞서처럼 독소를 만드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무심코 냉장고에 잘못 넣는 바람에 맛과 품질이 망가지고 결국 돈 낭비로 이어지는 재료들입니다. 네 번째 재료, 마요네즈. 시청자 여러분, 마요네즈를 사오시면 보통 어디에 두시나요? 아마 대부분 이렇게 하실 겁니다. 상하면 안 되니까 냉장고 안쪽, 가장 차가운 곳에 넣어야지. 하지만 그렇게 하면 오히려 마요네즈를 망치게 됩니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냉장고 깊숙이 넣어둔 마요네즈를 꺼냈더니 처음엔 멀쩡했는데 기름과 누런 물이 따로 분리돼 있어서 이거 상했나? 하며 버리신 적. 사실 그건 상한 게 아닙니다. 분리된 것뿐이에요. 마요네즈는 원래 기름 플러스 달걀 노른자 플러스 식초를 섞어 만든 유화식품입니다. 그런데 냉장고 안쪽처럼 온도가 너무 낮으면 이 세 성분이 서로 분리되어 버립니다. 즉, 기름과 물이 이제 못 섞겠어 하며 따로따로 나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맛도 변하고 특유의 부드럽고 크리미한 질감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결국 비싼 마요네즈를 내 손으로 망가뜨리는 셈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정답은 냉장고 문 쪽 선반입니다. 이 냉장고 문은 여닫을 때마다 안쪽보다 온도가 살짝 높고 안정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마요네즈가 얼지도 상하지도 않는 최적의 자리입니다. 뚜껑을 연 후에는 이곳에 보관하며 12개월 이내에 드시면 가장 신선하고 맛있습니다. 다섯 번째 재료, 올리브 오일자. 이제 고급 식재료로 넘어가 볼까요? 비싼 돈 주고 산 좋은 올리브 오일, 혹시 신선하게 먹어야지 하고 냉장고에 넣어두시나요? 그렇게 하신다면 지금 바로 꺼내셔야 합니다. 물론 냉장고에 넣으면 올리브 오일이 하얗게 굳어버려서 쓸 때마다 녹여야 하는 불편함이 생기지만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냉장 보관이 올리브 오일의 산패를 더 빠르게 만든다는 사실, 차가운 데 두면 신선해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그 이유는 곧바로 다음 부분에서 이어집니다. 문제는 차가운 온도 자체가 아니라 온도의 변화에 있습니다. 우리가 요리를 하려고 냉장고에서 하얗게 굳은 올리브유를 꺼내 놓으면 기름이 금세 녹죠. 그런데 요리가 끝나면 다시 냉장고로 들어갑니다. 이 꺼냈다가 다시 넣는 행동이 반복되는 동안 올리브유병 안쪽에는 아주 미세한 결로, 즉 물방울이 생깁니다. 마치 뜨거운 불판 위에서 물방울이 맺히듯이요. 그런데 여러분, 기름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물입니다. 이 미세한 물방울들이 기름 속에 스며드는 순간부터 기름은 썩기 시작합니다. 산패 속도는 폭발적으로 빨라지고 결국 신선하게 보관하려던 노력이 오히려 기름에 독을 타는 행동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올리브유는 어디에 보관해야 할까요? 정답은 단 3가지를 피하는 것입니다. 빛, 열, 그리고 공기. 특히 가스레인지 근처는 절대 금물입니다. 열 때문에 기름이 순식간에 상해버립니다. 올리브유는 빛이 닿지 않고 서늘하며 공기가 적게 통하는 찬장 속이 가장 좋은 보관 장소입니다. 보관 기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한 번 병의 뚜껑을 열었다면 그 순간부터 공기와의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아끼려다 오히려 상하게 하지 마시고 3달 안에 빠르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5번째 재료인 올리브유까지 살펴봤습니다. 기름은 냉장 보관이 아니다, 실온이다. 이제 확실히 이해되셨죠? 그런데 잠깐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그 법칙의 유일한 예외입니다. 방금 배운 내용과 정반대로 이 기름만큼은 실온에 두면 절대 안 됩니다. 실온에 두는 순간 그 기름은 썩는 것을 넘어 발암물질의 덩어리로 변합니다. 6번째 재료, 바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 건강한 기름의 치명적인 함정. 왜 들기름만 이렇게 다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들기름 속 오메가3 지방산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착한 지방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약한 지방이기도 합니다. 빛, 열 공기에 닿는 순간부터 빠르게 산패되기 시작하죠. 참기름이나 올리브유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썩어버립니다. 특히 뚜껑을 열어 공기에 한 번이라도 닿은 들기름은 그 즉시 변질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상해버린 들기름에서는 1급 발암물질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몸에 좋으라고 먹은 기름이 결국 우리 손으로 암을 부르는 독성물질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들기름은 무조건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빛을 완전히 차단하는 짙은 갈색 병에 담긴 제품을 선택하세요. 투명한 병은 절대 안 됩니다. 빛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속의 오메가3는 파괴되기 시작하니까요. 냉장고 안에서도 가능한 한 안쪽 깊숙이 빛 한 줄기도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고 뚜껑은 꼭 단단히 닫아두세요. 그렇다면 얼마나 오래 보관할 수 있을까요? 들기름은 개봉 후 1달, 늦어도 2달 안에 모두 드셔야 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기름이 산패되어 몸에 해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6번째 재료인 기름류에 대한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솔직히 여기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신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려는 열정이 저에게도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요, 잠깐만 숨 고르시기 전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아, 오늘 정말 많이 배웠다 하시면서 지금 영상을 끄시려 한다면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준비한 10가지 재료 중 가장 무섭고 강력한 경고가 지금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음식들은 독소나 산패의 문제였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4가지는 우리 몸속에서 직접 발암물질로 변하는 음식들입니다. 게다가 일부는 신경을 마비시키는 맹독까지 만들어냅니다. 그럼 바로 7번째 재료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7번째 재료, 깐 마늘과 다진 마늘. 한국인의 식탁에서 마늘은 빠질 수 없죠. 국, 찌개, 볶음, 김치까지 어떤 음식에도 꼭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하지만 깐 마늘을 냉장고에 넣는 순간 그 귀한 효능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마늘의 핵심 성분 알리신은 냉장 상태에서 빠르게 파괴되기 때문이죠.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냉장 보관 3일 만에 알리신의 60% 이상이 사라집니다. 영양이 조금 줄어드는 건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다진 마늘을 냉장 보관할 때 생기는 독소입니다. 혹시 이렇게 하시진 않나요? 한꺼번에 마늘을 많이 다져서 작은 유리병에 꼭 눌러 담은 뒤
공기를 막는다고 그 위에 기름을 붓는 방법.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그렇게 공기 없는 환경을 만드는 순간 보툴리눔 세균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 세균이 만들어내는 보툴리눔 독소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신경독 중 하나입니다. 만약 이 독소가 섞인 음식을 먹게 되면 복통이나 구토를 넘어 신경마비, 호흡 정지, 심하면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진 마늘을 기름에 잠겨 냉장 보관하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럼 마늘은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만약 깐 마늘이라면 3, 5일 안에 드실 양만 준비해서 키친타월에 싸서 냉장 보관하세요. 그 이상 보관하면 알리신이 거의 사라져 효능이 없는 단순한 향재료가 되어버립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냉동 보관입니다. 마늘을 다지거나 편으로 썰어서 얼음틀이나 비닐팩에 한 번 쓸 양씩 나누어 담아두세요. 그리고 얼린 채로 바로 요리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해동할 필요도 없고 맛과 향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렇게 냉동 보관한 마늘은 최대 3개월까지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양도 살리고 독소도 막는 가장 현명한 마늘 보관법입니다. 이제 정말로 중요한 단계로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얼번과 우번. 재료는 단순히 상하면 안 되는 음식이 아닙니다. 이건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을 만들어내는 재료들입니다. 즉, 잘못 보관하면 우리 몸에 간을 병들게 하고 심하면 간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8번째 재료부터 보겠습니다. 바로 견과류입니다. 8번째 재료, 견과류, 땅콩, 아몬드, 호두 등. 요즘 건강을 위해 하루 한 줌의 견과류를 챙겨 드시는 분들 많죠. 하지만 문제는 보관 습관에 있습니다. 혹시 견과류를 식탁 위나 싱크대 근처에 그냥 두고 드시진 않나요? 견과류는 씨앗입니다. 그 안에는 몸에 좋은 지방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죠. 그런데 이 지방이야말로 공기와 열에 가장 약합니다. 실온에서 공기에 노출된 채로 두면 이 지방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산패되기 시작합니다. 즉, 기름이 썩는 겁니다. 혹시 견과류에서 쩐내, 기름이 오래된 듯한 불쾌한 냄새가 난 적 있으신가요? 그건 단순히 맛이 변한 게 아닙니다. 이미 독성 물질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산패된 견과류 속에서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발암물질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아주 위험한 물질입니다. 심지어 이 독소는 열에 강해서 볶거나 구워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견과류는 어디에 보관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냉장고입니다. 특히 지퍼백이나 밀폐 용기에 담아 공기와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도 좋습니다. 기름의 산패를 거의 완전히 막을 수 있거든요. 보관 기간은 냉장 기준으로 약 3개월, 냉동 기준으로는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그 이상 두면 영양도 줄고 산패도 시작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팁 하나 더! 견과류를 꺼낼 때 젓가락이나 손으로 직접 집지 마세요. 손에 수분이나 유분이 닿으면 그 부분부터 변질이 시작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여기까지 7번째, 8번째 재료까지 보셨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의 냉장고는 이제 독상자가 아니라 진짜 보약 창고로 바뀌게 될 겁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9번째와 10번째 재료, 즉 다음 부분이 바로 이 영상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까지 몰랐던 냉장고 속 침묵의 살인자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